남의 집 거실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산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정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격식을 차리는 분들은 가사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타인이 어질러 놓은 삶의 찌꺼기를 치우고 그들이 먹고 남긴 설거짓감을 닦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 거실에 놓인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보다 저는 그 소파 밑구석에 쌓인 먼지 한 톨의 무게를 더 잘 압니다. 매일 아침 유리창을 닦으며 제가 본 것은 맑은 풍경이 아니라 그 유리벽에 가로막혀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한 가족의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평생 타인의 인생에서 얼룩만 지워온 이 투박한 손이 감히 주인 집 남자의 지독한 외로움을 만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나이 61. 사랑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민망하고 죄스러운 이 나이에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연민이었을까요? 그 경계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던 제가 어떻게 그 집 회장님의 가장 은밀한 공간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찰나의 온기가 어떤 참혹한 파국을 몰고 왔는지, 오늘 그 숨겨왔던 고백을 여러분 앞에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61세 은수의 고백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의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 제 알람은 어김없이 울립니다. 사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에 새겨진 굴레 같은 것이죠. 간단히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경기도 외곽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면 안개 속에 가려진 거대한 대저택이 나타납니다.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한 박정호 회장님의 자택입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건 사람의 온기가 아닙니다. 밤새 고여있던 차갑고 서늘한 공기, 그리고 지독한 정적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박 회장님의 취향을 반영하듯 묵직하고 어두운 톤의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억소리 나는 비싼 물건들이지만 제 눈에는 그저 닦아내야 할 거대한 장애물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부엌 창문을 활짝 엽니다. 아직 어스름이 거치지 않은 정원의 나무들을 보며 쌀을 씻습니다. 쌀 씻는 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을 메웁니다. 박 회장님은 갓 지은 밥 냄새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로 아침을 시작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반면 그의 아내 선영 씨는 다릅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신선한 샐러드와 견과류, 그리고 씁쓸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우아하게 하루를 엽니다. 전직 교수 출신인 선영 씨는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은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상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존경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도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배경, 혹은 집안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커다란 고가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죠. 두 분의 식탁은 늘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주 앉아는 있지만 시선은 서로를 비껴갑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동창들이랑 크루즈 여행 가요. 열흘 정도 비울 테니 은수 씨한테 식단 맡겨두고 약 잘 챙겨 드세요. 선영 씨의 말은 다정해 보였지만 실상은 통보였습니다. 회장님은 대답 대신 신문을 넘겼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신문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거대한 벽을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 벽 뒤에서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줍고 그분들이 마신 찻잔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저토록 외로울 수 있구나. 특히 회장님의 뒷모습은 유독 시렸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하며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분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저녁 식탁 하나 온기로 채우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사실 저라고 처음부터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살 팔자는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저도 남들처럼 예쁜 가정을 꿈꾸던 새색시였죠. 제 남편은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볕이 좋은 날엔 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작업복을 입고 돌아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은수야, 조금만 참자. 내년엔 꼭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 한 칸 마련해주마. 그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엔 연탄가스 마실까봐 창문을 빼꼼히 열어두고 자야 했던 낡은 빌라에 살았죠. 하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10,000원짜리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와서는 자기는 배부르다며 닭다리 2개를 모두 제 앞접시에 놓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많이 먹어. 그래야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지.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약속했던 집 한 칸을 마련해주기도 전에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 복도에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피칠갑이 된 남편의 손등에 남은 굳은 살을 만지며 통곡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고 난 뒤 제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워야 했고 매달 돌아오는 집세를 내야 했습니다. 배운 기술도 가진 미천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을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가사 도우미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지만 자식들의 학원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8년 전 인연이 닿은 곳이 바로 이 박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독한 뒷모습을 보며 제가 유독 마음이 쓰였던 건 어쩌면 그에게서 제 죽은 남편의 고단함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땀 흘려 일하며 저를 지켰고 회장님은 거대한 불을 쌓으며 자신의 세계를 지켰지만 두 사람 모두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모님이 외출하신 뒤 회장님은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서재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분은 창밖을 멍하니 보고 계시더군요. 은수 씨, 누군가 차려준 밥이 가끔은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네. 그게 고마워서 먹는 게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삼켜야 하는 의무인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밥상을 차려왔던 저였기에 그 말이 얼마나 절망적인 고독을 담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고 간사합니다. 8년을 제 집처럼 드나든 대문인데 안주인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기의 농도가 달라지더군요. 선영 씨가 크루즈 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나던 날, 저는 평생 입지 않던 화사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부끄러운지 서둘러 앞치마를 질러 매 가려보았지만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파도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모님 선영 씨라고 해서 처음부터 냉혈한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녀는 명망 있는 집안의 딸로 자라 박 회장과 정략에 가까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시절 그녀는 박 회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자수성가한 남자 특유의 고집과 무뚝뚝함으로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에요. 선영이 울부짖을 때마다 박 회장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마음? 그런 한가한 소리 할 시간이 어딨어. 내일 결제할 대금이 얼마인 줄 알아? 결국 선영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바엔 완벽한 사모님으로라도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녀는 남편을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정해 내렸고 자신은 그 대가로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리는 계약직 직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명품 가방, 동창들과의 파티.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한 처절한 장식품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수를 신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은수를 남편의 고독을 관리해주는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 씨, 우리 남편 식사 잘 좀 부탁해요. 알죠? 이 말은 배려가 아니라 자신은 더 이상 그 고된 고독을 감당하기 싫으니 당신이 대신하라는 비겁한 전가였습니다. 선영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비운 자리에 누군가의 온기가 스며들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완벽한 성체를 무너뜨릴 파도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선영 씨가 공항으로 떠나고 저택은 이제 오직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정원을 바라보는 그분의 뒷모습이 왠지 평소보다 더 허전하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사모님이 계실 땐 냄새난다며 차마 상에 올리지 못했던 투박하지만 구수한 강된장과 호박잎쌈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회장님, 식사 차렸습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회장님은 식탁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은수 씨,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호박잎인가. 아내 앞에서는 이런 거 먹고 싶다는 소리도 못했거든. 격식 없다고 싫어하니까. 회장님은 밥 한 그릇을 개걸스럽게 마치 굶주린 아이처럼 비우셨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이런 투박한 시골 밥상 하나에 무장해제되는 남자의 모습. 그 순간 제 마음 밑바닥에 숨어있던 연민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남자는 저렇게 대단한 부를 쌓고도 정작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 앞에서는 늘 작아져야 했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친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서 다시 어깨를 주무르셨습니다. 통증이 꽤 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스와 맨소레담을 챙겨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파스라도 좀 붙여드릴까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셔츠 단추를 몇 개 풀고 소파 가장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드러난 어깨에는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견뎌온 단단한 근육과 그 위에 얹힌 삶의 고단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천천히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은수 씨 손이 참 따뜻하네. 정말 마법 같아.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다가 누군가 내 몸의 고통을 먼저 알아봐 준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회장님의 낮은 음성이 제 가슴을 간지럽혔습니다. 61세의 나이에 느낀 남자의 체온. 그것은 8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후로 처음 겪는 생소하고 아찔한 전율이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회장님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살다 보면 예고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억지로 세워둔 이성의 둑이 찰나의 눈빛과 분위기에 허물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창문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비명을 질러댔고 마당의 나무들은 거센 바람에 허리를 굽히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기세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굵어졌고 천둥 소리는 저택의 고요를 난폭하게 찢어 놓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불안한 불길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처럼 서재로 들어가는 대신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안주와 위스키 병을 보며 그분이 낮게 웃으셨습니다. 은수 씨, 오늘 같은 밤은 혼자 술 마시는 게 참 죄악 같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한 잔만 같이 할 수 있을까? 딱 한 잔만. 평소라면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빗소리가 너무 컸고 제 마음은 그보다 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이제 나도 내 인생에서 주인공 한번 해보고 싶다는 비겁한 욕망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죽은 남편의 빚 갚기, 그리고 남의 집 부엌대기로만 살아온 세월. 제 이름 석자는 사라지고 누구 엄마 혹은 아주머니로만 불려온 그 긴 시간이 저를 미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눈빛이 저를 61세 노파가 아니라 다시 20대의 은수로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식탁 대신 거실의 낮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위스키의 독한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술 기운인지 아니면 방 안을 가득 채운 기묘한 열기 때문인지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8년입니다, 회장님. 회장님 댁에서 제가 쌀을 씻고 먼지를 닦은 세월이요.
그런데 오늘처럼 회장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은수 씨는 항상 내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만 있었지. 이렇게 내 앞에 한 사람의 여자로 앉아 있는 건 처음이야. 당신 오늘 참 예쁘네. 회장님의 손이 제 손 위로 겹쳐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수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던 그 대단한 손이 제 손 위에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8년의 세월이 그 손길 한 번에 무색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연인들의 불타는 사랑이라기보다 서로의 시린 구석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지독하고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도덕적 잣대도 주인과 고용인이라는 계급장도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천국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새벽 2시. 폭풍우가 조금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들려온 건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소리였습니다. 띠리릭 철컥.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기계적인 소리.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결항되어 제주도에 묶여 있어야 할 사모님 선영 씨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옷을 챙겨 입고 서재 구석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은 소리를 지를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정적 속에서 찾아오죠. 거실 조명은 평소보다 더 눈이 시리게 밝아 제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는 소파에 꼿꼿이 앉아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곁에 고개를 숙인 회장님의 모습은 마치 생기를 잃은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선영은 거실 바닥에 뒹구는 남편의 넥타이와 은수의 손수건을 보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품위와 우아함이 자신이 천하다고 무시했던 가정부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내 집에서 내 침대 곁에서 이런 짓을 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선영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박정우 회장. 당신이 원한 게 고작 이런 거였어? 나 같은 우아한 여자 말고 저렇게 밤 냄새 나는 여자였냐고. 여보, 그게 아냐. 이건 내가. 박 회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의 서늘한 시선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은수 씨, 당신도 똑같아. 내가 당신 믿고 이 집 열쇠 맡긴 게 당신 인품 때문인 줄 알아? 그냥 당신이 만만해서였어. 부려먹기 편한 하인인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의 고독까지 훔쳐먹는 도둑일 줄은 몰랐네. 선영 씨는 곧바로 봉투 하나를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거 퇴직금이에요. 그리고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내 물건에 손대지 말고 은수 씨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저는 짐을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8년간 제 손때가 묻은 앞치마를 벗어두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생의 큰 페이지가 그렇게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저택 안에서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내의 그늘 아래 입을 닫고 살았던 회장님이 처음으로 포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해. 당신이 은수 씨를 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였잖아. 그 사람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무슨 국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줬어. 당신이 크루즈 여행 계획 세울 때 그 사람은 내 어깨에 멍을 봐줬다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꽃은 필까요? 사랑이라 믿었던 열병이 가라앉고 지독한 죄책감의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유리창만 닦느라 정작 내 마음의 창에 낀 성에는 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61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첫 번째 아침을 맞이하려 합니다. 저택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저택의 소식도 들려왔죠. 정우 회장님과 선영 씨는 이혼 대신 조론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속도로 지난 30년의 세월을 복귀하고 있겠죠.
어느 날 회장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은수 씨,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네. 다만 자네 덕분에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어. 이제야 혼자 밥 먹는 법을 배우고 있네. 건강하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사모님 선영 씨에게도 뜻밖의 소포가 왔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스카프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우리 이제 남의 인생 말고 자기 인생을 삽시다. 그 짧은 쪽지를 읽으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보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자로서 서로를 비로소 이해했다는 느낌이 저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 아침은 박 회장님 댁의 거창한 일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창가에 놓인 작은 다육이에게 물을 주며 시작하죠. 요즘 저는 작은 카페의 주방 일을 돕습니다. 남의 집 부엌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일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은수 씨, 오늘 표정이 참 밝아 보여요. 좋은 일 있어요? 카페 사장님의 물음에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좋은 일은 이제 제가 누군가의 도구로 쓰이지 않는다는 그 자체입니다. 퇴근길, 저는 저를 위해 예쁜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8년 동안 사모님을 위해 수없이 꽃병을 채웠지만 저를 위해 꽃을 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질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황혼의 빛은 참 오묘합니다. 사그라지는 불꽃 같으면서도 내일의 태양을 약속하는 가장 화려한 작별 인사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외로우신가요?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인생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깨지고 부서진 틈 사이로 다시 싹을 틔우기에 아름다운 법입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기어코 꽃이 피었네요. 제 인생의 진짜 계절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의 집 먼지가 아닌 내 마음의 얼룩을 닦으며 사는 오늘이 참으로 달콤합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하고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사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허구의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의 설정은 모두 창작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생각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혼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